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불이 나서 6명이 숨진 용산 참사.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아픔을 거울 삼아서 요즘 재개발 현장들 좀 달라졌을까요? 조지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재개발로 철거가 한창인 청계천 공구거리. 허부연 씨는 37년 장사했던 곳에서 길 건너편으로 옮겼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왔지만 오히려 월세는 50만 원 올랐습니다. 신규 손님은 아직 한 분이 없었어요. 오랜 단골 손님 되시는 분들은 이제 물어물어 찾아오시고. 박헌식 씨는 아예 청계천을 떠나 경기도로 옮깁니다. 400여 곳이 동시에 철거되다 보니 인근 지역 월세가 급등한 데다 마땅한 자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또 새롭게 또 영업을 하려면은 힘들잖아요. 53인데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무서워요. 시행사는 임차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고 폭력도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재발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개발 시대는 세계 어느 나라도 거두지 못한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것은 틀림없어요. 빠른 속도로 거의 잿더미에서 선진국으로 그리고 도시화 또는 경제발전, 국가발전을 이룬 것은 틀림없지만 그 개발 시대의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집을 그냥 그 부동산 가치로만 보고 경축 우리 아파트 단지 안전진단 불합격.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안전하지 않다는 판정을 막 현수막을 써서 내걸고 자랑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개발 시대에 오랜 동안 젖어오다 보니까 도시도 물건처럼 그렇게 만들면 되고 좀 세월이 지나면 다 그냥 지웠다가 다시 살려내면 되고 이제 이런 생각들에 젖어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도시도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재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발 시대에는 도시를 물건처럼 보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했고.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 세우고 지방한테 시키면 지방은 군소리 않고 따랐고 분업 방식으로 그리고 단지식 개발로 그리고 이 성장 거점 방식으로 될 놈을 키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효율 지상주의였다고. 그런데 그것이 최선의 정책 전략이었을까? 독일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워줬고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죠. 그래야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는 어느 몇몇 도시를 그렇게 엄청나게 키우지를 않고 저마다 짱짱하게 살 수 있도록 키운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우리보다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고 도시도 많지만 100만 넘는 도시가 서너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10개가 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문제의식,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개발 시대에서 이렇게 재생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인구예요, 인구.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과거에는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 때 불과 3천, 4천만 명대 인구가 지금 1억 3천. 그런데 앞으로 100년 뒤에는 다시 한 4천, 5천만으로 줄 거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다가 급격하게 준다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이대로 마냥 갈 일은 아니다. 이건 위기다. 그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저 같은 60년대생들은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 작년에 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30만 명대. 그리고 지금 올해는 아마 25만 명
정도로 줄 거라고. 합계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0.98에서 지금 0.96으로 우리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꼽아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코로나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더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지구를 또는 자연을 또는 생태를 이렇게 마구 그냥 멋대로 눈앞만 보고 이렇게 파헤쳤다가는 인류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이제는 기후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뭐 시대인식, 상황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으로 패러다임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시민위원회 위원분들, 역사 분야, 또 환경 분야, 많은 분들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청계천 복원에 반대했죠. 그러니까 청계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크게는 이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생태를 복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도심부를 이렇게 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하천을 이렇게 복원하는 거니까 도심부의 아주 멋진 그 공간들을 이제 새로 바꾸는 그런 뭐 한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역사 복원과 관련된 광통교 원위치 복원, 수표교 이전 복원, 그 다음에 뭐 오간수교, 또 석축 복원들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면 이명박 시장은 2년 안에 복원 사업을 끝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역사 복원을 하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환경 복원의 핵심은 물을 흐르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상류가 복원이 되고 그 상류의 물들이 청계천까지 와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거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명박 시장은 그 지하철 공사하면서 나오는 이 펌핑한 물과 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이 청계천 복원의 역사와 환경 복원을 기대했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엄청 반대했지만 마냥 고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민 대중들은 또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과는 달리.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냈으니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 결국 그걸 딛고 대통령까지 됐죠. 그래서 청계천 복원을 지켜보는 저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어떤 우리가 명분이나 목적을 갖고 일을 할 때 서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청계천 복원과 같은 시기에 했던 뉴타운 사업이 좋은 예예요.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했던 그 이유 또는 명분은 강남북 균형 발전이에요. 강남이
발전한 데 비해 강북이 너무 처져 있으니까 강북도 발전시켜야 된다. 어떻게 할 건가? 거기 두 가지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지금과 같은 뉴타운. 뉴타운 강북 지역의 뉴타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지정하는 순간 발표하는 순간 그 지역의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전부 철거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살게 하려면 엄청난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고밀도 개발의 그 영향은 주변 지역에 또 고스란히 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서울연구원 저도 연구원에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제안했던 대안은 그런 게 아니라 강북의 지가가 낮으니까 선 공공투자를 하고 그 공공투자가 신호가 돼서 민간들이 자율갱신을 하는 이거는 부작용이 적고 시간은 걸리지만 강북이 서서히 살아날 것이다. 이게 이제 꾸리치바의 자이메 레르네르 시장이 얘기했던 도시 침수 같은 거죠. 그런데 이명박 시장은 뉴타운 사업을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강북 주민들이 체감하는 데에는 뉴타운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청계천 복원과 이 뉴타운을 놓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시는 정치다.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눈높이를 정치인들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이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그러니까 대중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들의 일부 반대. 그래서 대중들은 그거를 지지하고 환호한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철도가 됐건 또는 뭐 자동차가 됐건 과거에 이렇게 그 교통시설로 썼던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용도로 쓰지 않아서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유산들을 지혜롭게 고쳐 쓰는 거는 뭐 전 세계의 그게 뭐 트렌드죠. 그게 이제 뭐 말하자면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이 이제 도시 차원의 재생도 있지만 그런 버려질 산업 어떤 유산이라든지 또는 뭐 고가 철도라든지 고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고쳐 쓰는 것은 당연한 그리고 바람직한 일이죠. 그 최근에 이제 재선에 성공한 그 파리시장 안 이달고 여성 시장님의 공약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6년 동안 지금 2014년부터 파리시장을 하셨고 그동안에 그 미세먼지 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 환경 등급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홀짝제 또 샹젤리제 거리에 뭐 차 없는 거리도 하고 하여간 혁신적인 걸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6년 동안 파리 시장이 되면 이런 걸 하겠다라고 내건 공약을 보니까 첫째 파리 시내 거의 전역을 30km 속도 제한 30km는 우리 스쿨존 속도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파리 시내에서 어지간히 다니지 마라 설설 기어라. 그리고 그 파리 시내 도로상에 있는 노상 주차장의 4분의 3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곳을 자전거 도로나 보도나 또는 녹도로 만들겠다. 또 파리에는 이제 이 볼로뉴 뱅샨인가 이 거대한 이 두 개의 도시 숲이 있어요. 거기에 제3의 도시 숲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 제3의 도시 숲은 어떤 곳이냐면은 엄청난 면적의 초고층 건물을 한 6개, 7개를 짓기로 이미 승인이 난 데예요. 거기에 신개발을 전면 백지화하고 거기를 숲으로 만들겠다. 에어비앤비가 지금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되죠. 에어비앤비 3만 채인가요? 그거를 파리시가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아마 26조, 27조 정도를 들여서 사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호텔 같은 것들도 이 공공임대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런 공약을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15분 도시 프로젝트. 그러니까 누구나 시민들은 자기 집에서 직장까지 또는 어디 도시 생활을 하는 그 이동을 할 때 15분 안에 모든 활동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시를 전면 다시 구축하겠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들은 저녁 시간대와 주말 시간대 개방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 짓지 말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쓰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약들을 전체를 엮는 키워드가 세 가지인데 첫째가 생태, 둘째가 건강, 그리고 셋째가 연대. 그 연대란 말은 바꿔 말하면 정의. 그러니까 약자들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로 이런 놀라운 공약을 내걸고 파리시장의 재선에 성공했죠. 그분도 놀랍고 그런 분을 뽑아준 파리 시민들도 정말 놀랍죠. 그게 정말 이 패러다임 전환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한국인보다 한옥을 더 사랑하는 미국인이라고 알려진 피터 바톨로뮤. 이분이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한옥에 살아보는 체험을 했고, 잠시 또 이렇게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동소문동 한옥을 2채를 사서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단 한 번 묻지도 않고 그 자기 동네가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법원에서 재개발 그 구역 지정 해제 그 판결을 받고 그날 그 순간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축하한다, 고생 많으셨다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대뜸 나한테 물은 얘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집은 냉장고입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가전제품이야 몇 년 쓰고 바꿀 수 있지만 집이라고 하는 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과 30년 정도 됐다고 집뿐만이 아니라 온 동네를 다 한꺼번에 다 지워버리고 새로 짓느냐, 그걸 당연시 여기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도 그렇고 우리나라 도시들이 사실은 오랜 역사들을 가지고 있죠. 조선시대 때부터 그보다 더 전 부여도 삼국시대의 또 수도였으니까 이렇게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건물들은 지었다고 흘릴 수 있어요. 또 길들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오랜 세월 생명처럼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게 도시인데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이제 개발 시대에 신개발 또는 재개발, 심지어 뉴타운까지 온 동네를 또는 도시 규모를 그냥 한 번에 다 지어버리고 한 번에 만드는 그래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해 온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 시대에 사실상 국가와 그 엘리트들이 국가계획, 도시계획을 이제 주도해왔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저마다 다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그런데 선진국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죠. 온갖 행복과 관련된 지표는 OECD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에요. 자살률, 이혼율, 청소년들의 행복지수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과연 지금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런가? 그러니까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행복에 우리 도시가 심각한 영향을 줘요.
우리 마을이, 그죠? 또는 우리 국가가.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마을을, 우리 도시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서, 그 마을이나 도시에서 나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 100% 행복하다. 그렇다면 굳이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겠지만,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개고생을 한다. 또 왜 이렇게 뭐 집값이 또는 뭐 여러 가지 나의 삶에 불편과 이 불만을 많이 주느냐. 왜 저기는 사람들이 행복한데 왜 우리 도시는 이렇게 다들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느끼신다면 이거는 누구한테 해결하라고 기다릴 게 아니라 국민들이,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또 도시에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국토부의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도 막 100억씩 돈이 사업비로 들어가잖아요. 이 엄청난 그 재정 지원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 또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이 큰 규모의 사업일수록 그 돈이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특히 이제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뭐 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 뭐 국회의원, 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등등. 그러니까 이 지방의 어떤 정치 권력들과 그 다음에 끊임없이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자본 권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꼭 되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기만 하고 그저 자기들 먹고 사는데 바빠서 자기 일만 챙기고 있으면 그런 도시에는 반드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팔기 좋은 도시 만들어서 팔고 가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을, 우리 도시를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거기 사는 분들한테 달려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재생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발 사업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군수가 또는 우리 시장이 정말 지금 우리 도시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리고 나 혼자만 시민이 아니니까 같은 도시에 사는 또 다른 시민들은 나하고 생각이 어떻게 갖고 다른지 또 서로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서로 충분히 얘기도 나누고, 야,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에서 벌리고자 하는 이런 일들은 좋은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거는 막자. 이렇게 해서 막아야게 막아지는 거지. 그냥 시민들이 모래알처럼 다 따로따로 있으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겠죠. 상식이겠죠. 그죠? 도시 재생 사업에서도 기존 상인들의 내몰림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지역으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올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도 4곳을 빼고 모두 떠났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동결한다며 서울시와 상생 협약까지 맺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수리했던 비용이라도 일부 보전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전혀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 거를 건물주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조율 없이 이뤄지는 속도전식 개발 방식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속도에 대한 부분도 완만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 한 지역을 일군 임차인과 원주민은 개발 이익만을 생각하는 재개발과 도시 재생 방식 앞에서는 여전히 이방인일 뿐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